바로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없을 거예요. 그렇죠? 근데 영원히 인플레이션이 없을까?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를 의심해 봐야 된다. 오늘 주제는 바로 주식 투자의 관점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회장님의 이제 좀 과거 이야기를 잠깐만 한번 여쭤보는 시간 가져볼까 하는데요. 책에 보니까 세 가지 운을 만나셨다고. 첫 번째 운이 이제 증권회사 입사하신 거. 그리고 두 번째 운이 자본시장 자유화. 세 번째 운이 이제 인생의 큰 전환점이 된 사실 뭐 세상에 알려진 계기시죠. IMF 외환위기. 요 세 가지 운을 좀 가볍게 한 번만 얘기해 주시면. 어떻게 보면 인생에 그런 얘기 있잖아요. 인생에 누구나 세 번쯤의 운은 만난다. 진짜 제가 정말 지금 생각 운이 많아요. 정말. 큰 운, 책에서 언급된 세 가지 운 말고도 늘 운 같아. 참 이 운을 어떻게 사회에 베풀지라는 생각도 이제 하면서 뭐 기부로서 나무도 생각하고 막 여러 개 있지만은 어쨌든 하고 제가 증권회사를 몰랐어요. 회계학을 공부를 많이 했지만은 처음 이제 코리아 제력스의 추천수를 받고 그때 당시 코리아 제력스는 외국인 회사로서 선망의 대상이었죠. 그래서 이제 3차 면접에서 떨어졌으니까 이제 그 교수님이 증권회사 추천서가 왔으니까 한번 가봐라. 근데 주변에 얘기 들어보니까 그때 증권회사는 최고의 직장이었더라고. 막 난리였어. 저는 그것만 저만 몰랐던 것 같아. 그때 증권회사 87년도. 나만 몰랐는데 들어가니까 와, 잘 들어왔대요. 들어갔는데 이제 전산실에 발령을 받고 전산실과 저는 맞지를 않았어요. 대학교 때도. 그래서 전산학 관련 것만 낙제증이야. 어쨌든 하고 그래서 가서 보니까 내가 너무 좋아했던 회계학에 쓸모가 있는 것이 온 거야. 회계학. 재무제표가 눈앞에 보이니까. 그때 또 시장이 좋으니까 막 상장을 많이 할 때였거든요. 매월 뭐 두세 개씩 상장을. 그러니까 눈앞에 보이는 재무제표가 저는 해석이 가능하잖아요. 대학교 때도 재무제표 보셨어요. 해석을 하는 스타일이었거든요. 그래서 그게 만약에 운이었다. 그때 만약에 코리아 제력스로 3차까지 들어갔으면 아마도 영업사원 하다가 뭐 쫓겨나지 않았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합격했으면 사실 합격하고 안 하고는 뭐 특히 3차까지 가시는 거의 끝까지 간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때 운이다. 떨어지길 잘했다라고 이제 생각했고. 두 번째가 그거죠. 그 자본시장 자유화. 그래서 제가 회계학을 좋아했고 늘 의심했었어요. 그때도 재무제표를 의심했어요. 그리고 주가가 맞을까 시가총액이 맞을까. 내가 왜 주가가 꼭 어떤 회사 보니까 아주 좋은 회사가 20만 원이고 또 어떤 회사가 5천 원이에요. 근데 20만 원이면 5천 원에 얼마예요? 엄청 비싸잖아요. 20만 원이죠. 그 20만 원이 안 사. 20만 원이라고. 5천 원짜리만 사요. 뭐 3천 원짜리만 사고. 그렇죠. 근데 실제로 자본금을 보니까 20만 원짜리 자본금이 뭐 10억인데 5천 원짜리 자본금이 뭐예요? 1,000억이야. 그러면 내가 이 회사를 지배하기 위해서는 자본금 10억짜리 20만 원 주고 사는 게 훨씬 쌀 텐데. 그렇죠. 라는 의심을 하게 했죠. 그걸 저는 시가총액이에요. 그때 시가총액을 사실 몰랐어요, 다들. 시가총액 개념이 없었어요. 그 당시 그게 없었다면서요? 없었죠. 아마도 저는 96년, 5년도에 시가총액이 시장에 나온 것 같아요. 그리고 어쨌든 하고 89년부터 저는 시가총액을 생각했죠. 너무 좋은 거예요. 시가총액을 딱 대입해 보니까 20만 원짜리 오히려 싼 거예요. 20만 원짜리가. 그래서 주워 담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때도 근데 이제 92년도에 제가 주식부 펀드 매니저 들어가니까 뭐죠? 그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 알짜 기업인데 시가총액이 적은 기업 비싼 것을 사 모으기 시작했는데 자본시장 자유화, 그 한국 최초로 역사적인 사건이죠. 한국에서 저는 첫 번째 역사적인 사건은 작년에 있었던 동학개미 사건이었던 것 같고 동학개미 사건 이전까지는 한국의 역사 사건은 자본시장 자유화, 외국인한테 이 시장을 열어주는 거예요. 주식시장을. 근데 외국인은 벌써 이제 그런 관점을 알고 제가 사모았던 시가총액은 싼데 절대 주가가 비싼 종목을 사기 시작한 게 92년이었고 그때 제 이제 만약 자본시장 자유화가 20년 후에 됐다 하면 저는 20년 동안 고생했겠죠. 저의 생각으로 이 가치평가가 안 통했겠죠. 근데 자본시장 자유화가 92년에 됐기 때문에 3년 만에 그게 이제 빛을 발했던 게 저의 운이죠. 그러니까 선동열 선수가 너무 멋진 투수잖아요. 국보급 투수를 하는데 운이 없는 사람이잖아요, 사실. 만약 그분이 10년 후만 태어났어도 메이저 리그 가셨겠죠. 메이저 리그에서 정말
멋진 연봉을 받았을 텐데 그게 운이에요. 그래서 자본시장 자유화가 만약 92년이 아니고 뭐 2010년에 했다 하면 저는 얼마나 고생했을까 이런 가치 척도를 가지고 네. 그러면서 저는 자본시장 자유화를 저는 두 번째 운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이제 세 번째는 개인적 운. IMF를 저는 운이라고 생각한 것은 저는 한 3, 4년 후에 배당 수익을 겨냥해서 투자했던 것이 아까 말했다시피 왜 안 팔았어요? 20배 올랐더라고요. 증권주. 20배 안 올랐어요? 팔 시간이 없었다니까. 매일 상한가 쳐버리니까. 매일 상한가. 그 운이지. 매일 상한가 안 치고 올랐다 떨어졌다 저도 팔았을 때 10배 정도 올랐을 때. 그래서 이제 저 뭐죠? 그 운 때문에 돈 벌어서 현재 운용사를 하고 있는 거죠. 사실 제가 이 세 가지 운에 대한 질문을 드린 이유가 이 질문을 드리기 위해서였는데요. 그 흔히 성공하셨던 분들이 대부분 그 성공한 이유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중에 꼭 하나로 운이 좋았습니다.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당연히 겸손의 의미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그 겸손의 의미 말고 또 다른 의미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그 운이 좋았어요라는 말에 뭐가 좀 있을까요? 회장님? 글쎄, 혹시 있다면은 어떤 과정이 있었지 않겠어요? 네. 사실 제가 증권회사에 들어왔던 게 회계학을 준비했던 어떤 과정이 있었던 거. 만약에 그 회계학을 좋아하지 않았던 어떤 분이 이제 증권 갔으면 제가 더 낫겠죠. 회계학을 그렇죠. 쓰고 그리고 우리 그 자본시장 자유화도 네. 저한테 큰 운이었지만은 제가 이제 외국인들이 좋아하는 가치 척도 가치 투자의 개념을 먼저 도전을 했잖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 그리고 IMF 때의 운도 인내하는 힘, 그러니까 좋은 기업은 결국 오른다는 그런 믿음,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운과 만나게 하는 힘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가 책에도 늘 쓰지만은 여러분 현재의 이런 노력도 결국 운을 만나면은 결실을 맺게. 운은 근데 자기가 만들지 못하잖아요. 내가 만들 수 있는 부분은 노력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운은 시장이 세상이 만들어준 거예요. 네. 세상이. 근데 만들어줄 수도 있고 안 만들 수도 있죠. 네. 다만 노력한 사람, 준비된 자한테 운이 더 많이 오는 경향이 있죠. 그래서 저는 운과 노력 그 둘이 필요 조건의 속에서 성공이 있을 것 같은데 일단 노력을 하면 결국은 운이 왔을 때 그것을 차지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 가능성이 크다라고 이제 보는 거죠. 어떻게 보면 내가 만든 세상과 세상이 만드는 세상이 교집합이 그렇죠. 운일 수 있겠네요. 대단하시네. 맞아요. 교집합. 저도 아주 좋아하는 단어예요. 네. 교집합. 진짜 교집합이 늘 진짜 충돌이잖아요. 교집합. 그렇죠. 수직과 수평에서 점이라는 교집합이 태어나고 있고 점과 반의 교집합이 합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죠? 책에도 그 비슷한 멘트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정과 반. 충돌. 회장님 그런 멘트를 좀 좋아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수요와 경쟁에서 프라핏이 이익이 나타나고 다 그래요. 지금 옆에 회사에 직원분들 같이 와 계시는데 얼마나 그 말을 자주 하셨으니 옆에서 또 웃고 계시고 그렇죠. 약간 또 하신다. 자, 지금 과거 얘기했으면 사실 또 이 과거를 보는 이유는 미래를 알기 위해서인 거잖아요. 어느 정도 예측하기 위해서. 좀 강방채 회장님의 미래 투자에 대한 좀 질문 좀 드려볼까 하는데 현재 미래 사업 중에서 가장 좀 주목하시고 있는 건 어떤 쪽인가요? 미래 산업 중에서 특히 주목하고 계시는 거. 저는 여전히 세상은 항상 진화가 진화, 진보가 있죠. 제가 가장 좋아하는 것에서 세상의 진보를 이끈 위대한 기업의 존재성, 위대한 기업은 혁신 속에서 나타나고 혁신은 진보를 위한 의심의 사상으로부터 출발한다고 얘기를 해요. 그 속에서 지금 1차 혁신, 2008년 이후에 저는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라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출현이 현재 시가총액 1000조 이상의 수많은 기업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아마도 2008년 이전의 세상에서는 어떤 기업도 1000조를 못 만들어서 시가총액을 1000조. 근데 왜 갑작스럽게 10년 되는 역사 속에서 1000조 이상의 시가총액이 이렇게 많이 나올까? 그것은 그 단초에는 새로운 생산 요소의 출현, 바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 출현에 기초한다고 저는 믿고 있어요. 그 연장선상에서 세상은 지금 진보되고 있는데 그 연장선 1차 혁신은 바로 스마트폰을 파는 회사한테 가치를 줬고 2008년부터 2013년까지 그걸 하드웨어 혁신,
하드웨어예요. 네. 2033년 이후부터 이 깔아진 스마트폰의 질서 속에서 이제 플랫폼 혁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아마존, 알리바바, 쿠팡. 고속도로 깔리게 되면 자동차가 팔리잖아요. 그 그렇죠. 질서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 이제 제가 주목하는 것은 빅데이터 혁신. 네, 그러니까 플랫폼 속에서 수많은 기업들의 데이터가 오가고 있어요. 네, 이 빅데이터. 그렇죠. 스마트워치에서 수많은 데이터가 지금 누적적으로 쌓이고 있고 아마도 가치가 어떻게 혁신적으로 바뀔지는 저는 주목의 대상이고 그래서 저는 이제 빅데이터가 몰고 올 가치 혁신 아마도 인공지능의 먹이가 빅데이터니까 네, 사실 모든 기초값을 저는 그 인프라스트럭처라는데 네, 빅데이터가 지금 쌓여지고 있다. 네. 그리고 이게 인공지능의 먹잇감으로 작동하기 시작했고 아마도 그 속에서 수많은 가치가 만들어질 것이다. 이것을 저는 주목하는 게 있고 두 번째로는 에너지 패러다임이에요. 지금까지 뭐 수백 년 동안 탄소 기반형, 네. 탄소 중독사였죠. 탄소 기반형 에너지에서 탄소가 없어지는 탄소 중립형 에너지로 바뀔 것이다. 저는 그 전기차의 그 협소한 개념이 아니고 전기차도 사실은 이 배터리를 쓰게 되면 자동차 내에서만 탄소가 없는 거예요. 자동차 내에 있는 탄소가 밖으로 이전될 뿐이에요. 네. 그 진정한 저는 그 에너지 패러다임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탄소 중독의 사회에서 탄소 중립의 사회로 가는 과정에서 에너지를 보고 있고 그 에너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수소 에너지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수소 에너지가 몰고 올 새로운 세상에 혁신의 가치가 있다고 보고 있어요. 그러면 전기차를 이제 많이 얘기하는 전기차의 배터리도 그 수많은 배터리 밖에 버려야 될 거 아닙니까? 10년, 20년 있으면 밖에 버려야 되는데 그걸 어떻게 그 환경이잖아요. 그 전기 배터리에 들어갈 에너지는 기존 화석 연료를 가지고 넣는다면 전부 다 기존 화석 연료의 탄소에 기반한 거겠죠. 자동차 내에서만 탄소가 없을 뿐이에요. 이제 그걸 이제 안다면 저는 수소 에너지 진화가 빨리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고 있고요. 그 속에서 저는 이제 철강보다는 구리에 주목하는 사회. 전기화 사회라는 게 결국은 구리 기반형 사회거든요. 네. 그래서 과거 2008년, 9년, 10년 중국의 투자 지향형 경제 속에서 커머디티가 많이 올랐지만은 그때 커머디티 상수가 다른 커머디티 질서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을 해보죠. 그 스마트 모빌리티는 좀 더 어떻게 변할 거라고 보시나요? 자동차도 사실 IoT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 또 IoT 근간이 바로 이제 스마트폰이 주는 이제 모바일 디지털 네트워크인데 네. 1차 IoT를 우리는 벌써 쓰고 있어요. 바로 이게 IoT죠. 가장 중요한 IoT. 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the import of things. things 중에 최고예요. 두 번째, 이것과 비견되는 IoT 물건이 하나가 등장한 게 바로 자동차가 IoT 접점이 될 것 같다. 그 중심에는 하드웨어 질서가 아닌 서비스, 그리고 소프트웨어, OS 기반형으로 갈 것이다. 그래서 과거 자동차를 저는 자동차의 회사에서 차라는 단어가 사라져버리는 서비스 회사라는 회사로 바뀌어버리는 구도로 그 혁신적인 정의조차도 바뀌어버릴 것이라는 생각을 하죠. 그래서 옛날에는 나 벤츠 브랜드 샀어. 뭐 현대차 브랜드를 사는 것에서 브랜드는 사라져버리고 생태계. 나는 애플카 생태계를 샀어. 테슬라 생태계에 가입해 있어. 뭐 구글카 생태계, 바이두 생태계. 이런 생태계로 전부 다 올라가 버리는. 그리고 하드웨어 가치에서 서비스 가치로 소비자의 지출이 바뀌어버리는 것. 그러니까 자동차 얼마 주고 샀어가 아니고 야, 그 자동차에서 이런 서비스에 대한 대가를 지불하는 사회로 가버리는 것. 그런 생태계 기반형 사회로 이제 할 거로 보고. 또 인플레이션 속에서 저는 이제 과거 2008년부터 미국 금융위기 이후에 지금까지 엄청난 양적 완화에 마음 놓고 돈 풀었잖아요. 마음 놓고. 엄청 풀었죠. 마음 놓고 금리를 했어요. 너무너무 쉽죠.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사실 쉬운 문제죠. 어떨 때? 물가 상승이 없다는 전제 속에서. 그래도 저는 너무했다. 미래 후손들이 쓸 금리까지 다 써버리고, 미래 후손들 양적 완화를 다 써버리고, 자기 잘났다면 되겠어요? 아니, 가뭄 졌다고, 가뭄 들었다고, 지하수까지 다 팔면 안 되잖아요. 그죠. 저는 아주 잘못된 사람들이 인플레이션 없다고
다 써버렸어, 지금 현재. 금리도 제로. 돈도 막, 틈만 나면 돈 뿌리는데 하는데, 나는 무책임한 사람들이다. 이번에 또 미국에서 2,000. 그래도 무책임 사람들이 13년도 농간질 한 거예요. 그게 뭐냐? 바로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없었거든요. 그렇죠? 네. 근데 영원히 인플레이션이 없을까? 라는 심각한 의심 속에서 네. 저는 미래는 디플레이션의 역사가 노멀이었다면 새로운 뉴 노멀이 등장할 수도 있다. 라는 생각이 바로 네. 이제 인플레이션에 대한 징후를 의심해 봐야 된다. 네. 이제 세 가지죠. 왜 그렇게 돈을 뿌려도 인플레이션이 없었지? 라는 속에서 저희 얘기예요. 저희 얘기를 여러분들 의심해야 돼요. 네. 그렇죠. 자, 의심하지 않으면 저는 의미 없어. 내 말 들을 필요도, 제 말 들을 필요도 없어요. 의심. 근데 제가 인플레이션이 없었던 이유, 13년 이상 동안. 첫째는 중국산 싼 물가, 중국에서 만들어진 낮은, 그러니까 저가의 중국산 제품이 전 세계에 수출되는 환경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봐요. 네. 거꾸로 말하면 앞으로도 여전히 중국산 물가가 싸다면 가능해요. 하지만 앞으로도 여전히 중국산 물가가 쌀까라는 것을 의심하면 인플레이션이 올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의심하는 거죠, 의심. 네. 근데 왜 중국산 물가가 쌌지? 라고 했을 때 저는 낮은 인건비, 중국 사람들의 낮은 인건비에 기초한 중국 제품의 싼 중국 제품이 전 세계에 홍수처럼 왔잖아요. 그렇죠. 근데 중국 사람이 인건비가 오른다면 어떡할 거야? 가격 오르겠죠. 가격 올려야죠. 중국산 제품 가격 오르고. 네. 오른 것을 벌써 사람들 하니까 베트남 이전하잖아요. 인건비 올랐다고 지금 베트남 가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과거 13년 동안 마음껏 중앙은행 등등에서 통화를 이렇게 풀고 금리를 내렸던 가장 중요한 요체는 인플레이션인데, 아니 디플레이션인데, 디플레이션이 인플레이 바뀌게 되면 중앙은행이 저는 두 손 들 것 같다라고 보는데, 만약에 그 중국의 싼 제품 물건이 더 이상 작동하기 힘들다면 저는 의심할 여기가 있다. 인플레이션. 두 번째로 싼 중국산 제품이 어디를 통해서 소비자한테 갔느냐. 바로 혁신적인 유통 과정이에요. 네. 알리바바, 쿠팡, 네네. 아마존. 그렇죠. 그러니까 과거에 존재하지 않았던 네. 유통. 과거에는 생산자 그리고 오프라인 유통망 소비자한테 관련돼서 엄청난 원가가 올라요. 많이 올랐죠. 서로 마진을 올렸잖아요. 마진 있잖아요. 거기에 인발부된, 거기에 연루된 모든 유통업자들의 자기 몫을 채우는 과정에서 그렇죠. 가격이 올랐어요. 근데 싼 중국산 제품이 어디를 타고? 바로 엄청난 유통혁명 속에 있는 채널을 통해서 원가가 흡수당했어요. 네. 유통 원가가. 네. 그걸 우리는 소비자가 낮은 가격에 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쌌었어요. 네. 근데 여전히 앞으로도 더 싸게 네. 쿠팡이 더 쪼일 만한 요소가 있을까? 네. 저는 의심해 봐야 돼요. 거의 그것도 임계점에 와 있지 않느냐. 그럴 수 있겠네요. 세 번째로는 과거 몇 년이 아니고 거의 최근까지도 주류의 경제학은 원가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기업들의 치열한 전략 속에서 네. 뭐가 이루어졌죠? 바로 생산기지 이전이었어요. 네. 중국, 베트남, 방글라데시아 등등. 네. 그리고 자유무역을 지표로 한 비교 우위 지역으로 생산기지를 만드는 게 역동적인 작동이었어요. 지금까지 100년 이상. 그렇죠. 근데 최근에 보세요. 유럽이 코로나 때문에 등등 해서 유럽이 자동차를 못 만들어요. 배터리가 없어서. 반도체가 없어서. 그렇죠? 네. 미국도 뭐를 못 만들어. 각 나라가 백신도 못 만들어. 공장이 없으니까. 그래서 각 나라가 기업의 문제는 그렇지만은 정부 국가의 문제는 야, 너 좀 비싸도 우리나라에서 와서 공장 만들어서 만들어. 바로 리쇼어링. 세상은 작용과 반작용이에요. 물리학은. 네. 역사는 도전과 응전이에요. 네. 이런 것들이 부딪힘 속에서 반전이 일어나거든요. 반전. 그래서 저는 현재 과거 100년, 200년 역사가 자유무역을 통한 낮은 원가, 생산 요소가 낮은 쪽으로 기업이 가서 제품을 싸게 공급했던 치열한 전략이었다면 그것조차도 지금 현재 국가 경쟁, 국가의 공급망 정책, 미국에 와서 야 우리나라에서 만들어. 유럽도 자기들끼리 반도체 만들겠다고, 자기들이 배터리 만든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래서 그런 속에서 자유무역 또는 비교 우위가 있는 생산 요소, 낮은 생산 요소를 찾아다녔던 기업의 정신, 전략이 서서히 브레이크가 가든 아마도 이 세 가지 요인,
의해서 저는 디플레이션의 한계점에 왔지 않느냐. 네. 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혹시 미국 이제 인플레이션 이런 때문에 인플레이션이 되든 어쨌든 하고 이제 인플레이션이 되게 되면 네. 뭐지 중앙 정부조차도 연준조차도 지금 연준이 왕이잖아요. 왕이 될 만한 충분한 조건이 있었어요. 근데 충분한 조건이 사라지면 두손 들 수도 있다. 연준이 통제 가능한 인플레이션이 있어요. 네. 바로 수요 견인형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가능해요. 세금으로. 그렇죠? 그 디맨드가 세일 경우는. 네. 근데 코스트 푸시, 그 원가가 오르는 인플레이션은 통제가 힘들어요. 근데 그것도 어디 오니까? 중국발 인건비가 올라서 싼 중국산 제품 가격이 없다면 연준이 중국 인민들한테, 중국 정부한테 당신들 인건비 내려 할 수 없잖아요. 할 수 없죠. 통제 불가능한 코스트 푸시 현상이 목격된다면 저는 디플레이션이란 노멀이 인플레이션한 뉴 노멀로 이전될 수도 있겠다는 상상을 해보죠. 그러면 인플레이션이 오면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은 좀 뭘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은 저는 어쨌든 저는 이거는 저희 관점이고 네. 저희 관점은 의심 속에서 어느 정도 저는 이제 이런 속에서 인플레이션이 오게 되면 당연히 이제 금리를 네. 그 엄청나게 이랬던 금리를 올리겠죠. 어떤 사람은 금리를 올려도 YCC, 일드 커브, 그러니까 수익률 제한 정책. 네. 로 통해서 금리를 못 올리게 하는데 금리 못 올려도 요즘은 시장이 너무 개방돼 있어가지고 네. 미국에서 채권 가격을 높은 가격에 사준다면 금리를 통제한다면 채권 가격을 채권을 사준다는 소리거든요. 그럼 팔고 다른 데로 가겠죠. 그래서 저는 그런 정책이 의미가 없는 세상이 될 것 같다. 그러면 이제 금리를 올리는데 그럼 금리를 올린다면 과거 13년 동안 금리를 내렸을 때 가장 호혜적으로 영향을 받았던 회사들 산업군이 조금 영향을 받겠죠. 아마도 그게 패시브 펀드 또는 ETF의 기초 자산이었던 기업들이 그러니까 과거에 돈을 막 풀었어요. 막 푸니까 그 돈이 어디로 갔어요? 지수 추적형 펀드로 갔어요. 패시브죠. 패시브로 가죠. 또는 ETF로 가요. 그럼 무조건 거기에 그 편입된 종목은 눈 감고 사잖아요. 사야죠. 테슬라도 S&P 500에 들어니까 눈 감고 사야 되는 거예요. 자동적으로. 나는 그런 질서 속에서의 와해가 있을 수 있다. 다만, 저는 이제 그 속에서 결국은 저는 최근에 우리 혁신기업, 결국은 그런 혁신기업이 미래에는 또다시 가치를 다 가져갈 텐데, 일시적으로는. 그러니까 인플레이션에 의해서 야기되는 금리 인상 때문에 패시브 펀드 지향적인 기업한테는 일단 그 가격 하락 압력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런 상황에서 또 좋은 기업 쌀 때 또 사면 되는 거예요. 펀드 얘기가 나와서 그런데 삶 속의 가치가 주식이다. 소비자의 지갑으로부터 매출이 생기고 매출로부터 이익이 나오고 이익이 가치를 만들고 가치가 주가를 만든다. 결국 투자는 우리의 삶이다. 우리는 그 속에서 기업을 찾아야 한다. 지난번 인터뷰했던 가치 투자의 대가 에셋플러스 자산운용 강방채 회장의 말씀입니다. 많은 분들이 물어보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강방채 회장의 펀드에 투자할 수 있냐고.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에셋플러스 자산운용에서 투자자를 위한 언제 어디서든 손쉽게 투자할 수 있는 펀드 매매 앱 에셋플러스 앱으로 강방채 회장과 함께하는 투자 되시기 바랍니다. 영상 아래의 내용 설명란에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습니다.